이제 그만 좀 놔줘.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의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있는 제게 남편은 낯선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무심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로 스친 남편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제 볼을 닦아주던 따뜻했던 손이었죠. 당신 곁에서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함께할게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그의 다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도 모든 맹세의 말들이 오늘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힘든 순간들을 견디며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지금 이 상황을 위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여자와 웃으며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병실 문을 나설 때 그제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파멸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오정숙, 올해 62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준석 씨 아내, 선우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던 세월. 그게 제 행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25, 가진 것 하나 없던 남편에게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의 사원으로 현장을 뛰어다녔고 저는 부업으로 살림에 보탰습니다. 정수가 조금만 고생해. 내가 꼭 당신 호강시켜줄게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던 남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하나만 믿고 제 청춘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3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아가, 내가 내 친딸보다 낫다며 눈물 흘리실 때 저는 그걸로 좋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휘청일 땐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문서까지 내주며 마지막 남은 미천을 막았습니다. 그 돈으로 재기한 남편이 제 손에 작은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던 날 저는 그 반지를 보며 이제 정말 고생 끝이라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은 이제라도 내 인생 살라고 했지만 저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전 그날까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셔츠 옷깃에 묻어있던 낯선 립스틱 자국, 평소와 다른 진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실수로 묻었겠거니 좋은 향수가 새로 나왔나 보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늦어지는 귀가 시간, 밤늦도록 휴대폰만 붙들고 웃음 짓던 그 표정. 그 표정은 이제껏 제가 아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고야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다정한 메시지들. 자기야, 오늘 밤은 정말 황홀했어. 당신 마누라는 꿈에도 모르겠지? 자기가 사준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랑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에 남편이 깰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깨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다른 여자 명의의 오피스텔 계약서,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흘러들어간 낯선 법인 통장. 하나씩 배신의 증거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도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자궁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픔을 빌미로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고 남편의 가식적인 연기도 끝이 났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 병실을 들락거리더니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지는 제 몰골을 보며 역겹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 당신 보험은 제대로 들어놓은 거 맞아? 간병인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내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당신 옆에 붙어 있어. 제 안위보다 돈 걱정이 먼저인 남자, 제 고통을 귀찮아하는 남자. 저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결국 제 숨통을 끊으러 온 것입니다. 상간녀라는 여자의 손을 잡고서. 그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병실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듯 제 침대맡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제 것인 양 집어 들더군요.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바로 그 시계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준석 씨 놔줘요. 시한부 인생 붙들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해. 남편이 그 여자를 나무라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더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순순히 물러나라는 무언의 압박.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재산분할 목록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려 제게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제 청춘과 맞바꾼 모든 것이 저 종이 한 장으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안 될까?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드네.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시간을 벌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뭘 미뤄. 오늘 여기서 끝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당신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구질구질하다. 평생을 바친 아내에게,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겁니다. 저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첫 사업 계약을 성사시켰던, 아들의 첫 통장을 만들어줬던, 우리 집을 처음 장만했던,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도장이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이 도장으로 저는 오늘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래요. 원한다면 뜻대로 해드리죠.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인형.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병실에서 창밖에 짙은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오정숙.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랍 깊숙한 곳, 남편은 존재조차 모르는 하나의 노트.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배신과 불법의 증거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떠난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겨진 값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러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 위에 찍힌 인주는 마른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내 청춘이, 내 헌신이 저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고 저들은 생각하겠지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USB 여러 개, 그리고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병실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아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아온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노트의 첫 장을 넘기자 1년 전 그날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립스틱 자국 발견. 밤 11시 47분 귀가. 거래처와 술 한잔 했다고 말함. 술 냄새보다 여자 향수 냄새가 더 진했음. 그날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부부의 신뢰가 깨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와 술 한잔했다던 남편은 젊은 여자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고 왔어?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지? 자기는 나만 믿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USB에 옮겨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벽한 연극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밤에는 그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주머니와 휴대폰을 뒤지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받은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5월 1일 시어머니 제사, 남편은 중요한 계약이 잡혔다며 불참. 하지만 그 시각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2인 기준 87만 원 밤 10시, 유미라는 여자에게 돈을 정말 행복했어. 사랑의 메시지 발송 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홀로 절을 올리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분노를 삼키며 더 독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제게 금지된 공간이었지만 그가 출장 간 틈을 타 몰래 들어갔습니다. 자기만 알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금고 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우리 아들 선우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던 강남의 상가 건물이 상간녀의 이름으로 증여된 서류. 그 위에는 위조된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기 위해 정신없이 병원을 오가던 날, 남편이 아들 사업에 필요하다며 내밀었던 서류 뭉치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복사하며 제 손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줄 칼을 만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간에 사업 자금이라며 은행을 속였고 돈은 고스란히 상간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 명의로 된 빚더미 위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에 대한 갈망뿐이었습니다. 믿었던 후배에게 부탁해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암 투병 중인 저를 대신해 후배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명백한 사기입니다. 감옥에 보내고도 남을 증거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희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받은 고통, 내가 흘린 눈물,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고 말겠어. 노트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모두 맞춰졌고 배우들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이혼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기들의 승리라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은 모르는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된 전화기였습니다.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도와준 믿음직한 후배였습니다. 응, 난 괜찮아.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변호사님께 전해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수화기 너머로 후배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아무 걱정 마시고 몸조리만 잘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밤하늘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맞이할 지옥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차가운 복수를 시작하는 오정숙,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뀔 겁니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봄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걸까? 아니면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을 먼저 알아챈 걸까?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위로 퍼렇게 번진 멍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굳은 살이 박이도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약물을 견디지 못해 혈관조차 찾기 힘든 생명력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암 진단은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망감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던 저를 붙잡아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살릴 거야. 꼭 살려내게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여자는 그저 한때의 실수였고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라고.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저는 참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진심 또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 속을 개원해도 멈추지 않는 구역질.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제 곁에서 남편은 처음 며칠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간병인 부른다고 했잖아. 이제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느새 귀찮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픈 아내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한 일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짜증을. 두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될 무렵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제 영혼도 함께 뽑혀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퀭한 눈, 그리고 군데군데 흉하게 드러난 두피. 그때 마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본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꼴이 그게 뭐야? 보기 흉하게 모자라도 좀 쓰고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아내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고 병들어 보기 흉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남은 머리카락을 제 손으로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칼날이 더욱 예리하게 벼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는 바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섞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쁜 일이 무엇인지, 그가 만나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끼던 후배가 병문안을 와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후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당신 병실 앞인데 웬 남자랑 같이 있네?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아픈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감시하겠다는 그 이기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후배야. 병문안 왔어.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남편은 안심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제가 자신의 감시 아래 갇혀 있음을 확인하고는 다시는 병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돌아가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 다 전달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는 반드시 갚아줘야 할 빚이 있어.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굳어 바늘이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는 날이면 간호사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환자분, 죄송해요. 혈관이 너무 약해져서. 저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서 놔줘요. 이까짓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고통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질수록 저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저 두 사람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에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몸은 좀 어때? 저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은 단 하나,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놓아 내일의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수작이겠지요. 아니라 다를까, 그는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고생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찢어져. 빨리 나아서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행복.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도 그 여자 만나.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아프더니 헛것이라도 보여?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어. 내가 다 알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 의심했어? 날 감시한 거야? 아픈 사람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순간도 미안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장미꽃잎들이 제 처참한 마음처럼 짓밟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흩어진 꽃잎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 오정숙. 이제 모든 미련은 끝났어.
이제 곧 저들은 나에게 마지막 칼날을 겨누러 올 것이다. 어차피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한 이상 내가 아프고 약해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나타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것이다. 이 병실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 내가 삼킨 고통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서운 복수의 칼날이 되었는지를. 내 몸은 병들었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 볼품없는 몸뚱어리야말로 저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저는 짓밟힌 장미 꽃잎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쇼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란듯이 버리고 간 영수증. 거기엔 땡땡 주얼리라는 상호와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시각은 어제 오후 3시. 제게는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할 게 있다며 집을 나섰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말없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기만은 이제 제 복수 계획의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고 믿는 저들의 오만함이야말로 바로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이후 남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서 버젓이 그 여자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마누라 병원. 저녁은 뭐 먹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제 존재를 일부러 확인시키듯 보란듯이 다정한 목소리로 애정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닌 완전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픈 아내는 이제 안중에도 없으니 너는 그저 숨만 쉬는 가구처럼 있으라는 뜻이겠지요.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눈을 감고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그의 모든 단어, 모든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머릿속 녹음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미라는 남편의 상간녀. 지난 1년간 나는 그 여자의 이름과 얼굴은 물론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주소와 자주 가는 백화점까지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불륜으로 보기엔 남편 회사의 돈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그녀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내 남편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였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리 지정해둔 흥신소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판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과거를 파죠. 특히 이혼한 전 남편. 그가 어떻게 파산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빼앗겼는지, 뭔지 하나까지 털어서 알려줘. 며칠 뒤 후배를 통해 몇 장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상간녀 유미, 나이 38, 이혼 경력 1회. 직업은 프리랜서 갤러리스트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무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타고 다니는 차는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였습니다. 그 모든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단순히 제 남편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 해도 회사의 자금 흐름까지 꿰고 있는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돈줄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추가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상간녀의 전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는 막대한 빚을 떠안은 채 이혼당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 여자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의 모든 채무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파산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 나온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제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과 배신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크고 더 추악한 무언가가 이 사건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저는 남편의 회사, 준석건설의 지난 5년간의 회계장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검토를 마친 자료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상간녀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중 마침내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석건설은 3년 전부터 제스제이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와 집중적으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회사의 핵심 협력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실체가 거의 없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의 한 칸이었고 대표이사의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감사로 등재된 이름, 유광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간녀의 신상 정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유광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그 아비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 가족의 재산을 통째로 저들에게 넘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암투병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들 부녀가 한 팀이 되어 제 모든 것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밀려오는 서늘한 결심. 저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 여자의 전 남편, 그 사람을 찾아줘.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선배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이 선배님을 도울지 어떻게 알고요? 아니,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진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야.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다시 술에 취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까지 빼돌려 상간녀 부녀에게 갖다 바치면서 힘들다는 말이 나올까? 저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열함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저는 진심을 담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는 꿈에도 알지 못하겠지요. 남편은 제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마누라밖에 없네. 당신만 믿는다. 정수가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믿어라. 그리고 마음껏 방심해라. 내가 나를 믿는 그 순간에도 너의 발밑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너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널 겨누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음을.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후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전 남편, 현재 위치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실 것 같진 않은데 보내드린 자료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를 만나야겠어? 위치 확보되면 다시 연락 줘.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들을 심판대에 세울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허름한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한 남자가 포장마차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철, 상간녀의 전남편. 박상철은 저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먼저 모든 것을 잃은 선배였고 제가 갖지 못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쥐고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후배가 보내왔던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박상철, 현재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폐인처럼 생활함, 복수심마저 달아 없어진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후배는 전화로 선배님,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를 만나 그의 가슴속에 꺼져버린 복수의 불씨를 되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후배의 도움을 받아 그의 동선과 매일 밤 술을 마시는 포장마차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마침내 박상철이 포장마차에서 나왔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공허한 눈빛. 한때는 건실한 사업가였을 남자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막는 행인 정도로 여겼을 뿐입니다. 누구요? 쉰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유미, 그리고 김준석.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또 다른 사람입니다. 제 말에 그의 동공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미라는 이름은 그에게 봉인된 악몽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걸친 얇은 카디건, 퀭한 제 몰골을 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 당한 사람이 또 있었구만.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요? 다 끝난 일이야? 당신도 당한 모양인데 액땜했다 생각하고 그냥 사시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잊을 수 있습니까? 내 청춘, 내 인생, 내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웃으며 사는 꼴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제 처절한 외침에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건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평생 저들의 비웃음거리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죽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아픈 몸에서 나오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절박한 목소리. 그것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공허하던 눈빛 속에서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오정숙입니다. 김준석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결국 그 인간의 아내까지. 정말 지독한 것들이군. 저는 그를 근처의 24시간 찻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부터 상간녀 부녀가 연관된 유령 회사 서류, 그리고 수백억 원의 자금이 조세 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던 박상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미에게 속았고 어떻게 김준석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겼는지. 우리의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모든 걸 포기했었지.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교활한 놈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나도 고소해보려고 했지만 쥐뿔도 없는 사람의 말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의 말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당신에게는 제가 갖지 못한 마지막 열쇠가 있을 테니까요. 법이 안 되면 법 밖의 방법으로라도 되갚아줘야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제 단호한 눈빛을 마주한 박상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는 말없이 찻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까 그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가 복수를 포기하며 봉인해 두었던 피눈물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준석과 유미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 두 사람이 공모하여 회사를 빼돌리는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준석이 박상철을 협박하며 각서를 쓰게 했던 영상 파일까지. 제가 가진 증거와 그의 증거가 합쳐지는 순간 복수의 퍼즐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박상철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전부 걸겠소.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은 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갑던 손이 만나 뜨거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칼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 완벽한 복수 동맹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오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서류 가방을 보물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기판의 마지막 한 수를 둘 차례였습니다. 이 싸움에는 동정도, 자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 씨가 가져온 서류 가방과 제가 1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병실 바닥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악인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롭게 벼려진 수천 개의 칼날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지금쯤 저를 병실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마음껏 웃어더라. 그것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저와 박상철 씨는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의 치밀함과 제 집요함이 만나자 복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각종 유령 거래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박상철 씨가 해외에 있는 탈세 계좌의 자금 흐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저들에게 당한 만큼 저들의 돈 세탁 수법을 뼛속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그냥 되찾을 수 없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법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사문서 위조 및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 위조된 제 도장으로 상가를 증여하고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국세청을 향한 탈세 제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해외 자산 은닉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넘겨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저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감옥에 가는 것도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 교양 있는 갤러리스트라는 허울 좋은 가면이 만천하에 벗겨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복수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박상철 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아니, 그냥 몸은 괜찮나 해서. 이혼 서류는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아들 선우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 엄마가 아파서 아빠랑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재산 문제는 뭐 알아서 잘 정리됐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증스러운 목소리. 모든 것을 제 소나기에 넣었다는 오만함이 전화기 너머로까지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자 박상철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터지면 아드님도 큰 상처를 받을 텐데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아들 선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남편의 배신을 확신했던 어느 날,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귀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회사의 재산이 모두 상간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들은 처음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아들의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남아있던 마지막 알짜배기 재산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작은 상가와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경기도의 땅 전부를 아들 이름으로 증여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여지가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증여이고 시점상 방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편입니다. 제 대답에 박상철 씨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은 모를 것이다. 자신이 아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모든 거짓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고 믿겠지만 진짜 알짜 재산은 이미 내 아들의 손에 안전하게 넘어갔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그 시각,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화려한 레스토랑. 남편 김준석과 상간녀 유미는 최고급 와인을 앞에 두고 서로의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 해외에 있는 돈 정리해서 우리 이름으로 된 리조트부터 사자. 유미가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팔았던 그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 세상은 다 우리 거야. 미련한 마누라가 평생 바쳐 이룬 모든 게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들 앞에 탄탄대로의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상철 씨는 후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터뜨려 주세요. 국세청, 검찰, 그리고 국내 최대의 언론사 몇 군데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가 동시에 제출되고 기사화될 것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을 집행하는 동지로서의 굳건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떠나고 저는 홀로 병실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첫 사업 계약 때 썼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위에 제 이름 석자를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오정숙.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이름. 저는 내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이곳에서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시간, 오전 10시.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늘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곧 저 하늘 아래에서 한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고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세계. 제 마음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마음을 비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내 3대 일간지 인터넷판에 동시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 단독 중소건설사 대표 김준석, 상간녀와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심층 취재 유명 갤러리스트 유미, 유부남과 공모해 회사 자산 빼돌린 정황 포착. 충격담 투병 안에 버리고 재산 빼돌린 비정한 남편,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까지. 기사에는 제가 제공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준석과 상간녀의 다정한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흐름도, 그리고 위조된 제 도장까지. 지난 1년간 제가 피눈물로 모아온 기록들이 이제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진실이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멸의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저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김준석의 사무실. 남편 김준석은 골프채를 손질하며 상간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뭐 할까? 백화점 가서 당신 가방이나 하나 사줄까? 그때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좀 보십시오. 무슨 호들갑이야? 짜증 섞인 얼굴로 태블릿을 받아든 김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골프채가 바닥으로 쨍그란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그 순간 그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은행, 투자자들.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실. 10시 30분. 박상철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기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여사님, 보고 계십니까? 국세청 조사사국과 검찰 특수부가 회사와 김준석의 자택, 그리고 그 여자의 오피스텔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쯤이면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을 테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아닙니다. 여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상철 씨의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시간, 상간녀의 오피스텔. 상간녀 유미는 샤워를 마치고 가운 차림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문 여세요.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준석이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검찰이 들이닥쳤어. 어떻게 해? 나 무서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준석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나도 몰라. 지금 회사도 난리야. 그 미친 여자가, 오정숙, 그 여자가 다 터뜨린 거야. 뭐? 그 여자가 어떻게? 몰라. 일단 죽은 듯이 있어. 내가 어떻게든 김준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피스텔 문이 강제로 열리고 검은 양복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간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고 그녀의 비명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시 병실. 저는 태블릿 PC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들의 비명과 절망이 마치 이곳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 제가 흘린 눈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영양제 주사를 놓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통쾌함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의 아주 씁쓸하고도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온통 김준석과 상간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 행각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준석건설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고 남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게서 빼앗아간 상가도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상간녀도. 상간녀는 모든 죄를 김준석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준석은 그 여자가 자신을 속였다며 그녀를 꽃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숨통을 끊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처럼 추하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저는 병실 TV를 통해 무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살려줘.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흘렸던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가여운 남자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서. 당신은 내가 흘린 피눈물의 의미를 평생 모를 거야의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병실에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당신과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났어.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빼앗긴 돈 때문이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 아니야, 여보. 제발. 일어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야. 남편은 한참을 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다가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텅 빈 마음을 안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었던 그가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귓가를 찢을 듯 울리던 그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지독한 공허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저는 제게 씌워진 모든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시리고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안고 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는데 그 짐이 있던 자리가 허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창밖의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리웠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온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지난 몇 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굳게 참아왔던 눈물이 아들의 어깨 위에서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들은 우는 제 등을 어린아이를 달래듯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녀갔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람은 없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람 찾아가서 인연을 끊겠다고 확실히 말하고 왔어요. 엄마 몸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한 거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는 알아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옆에서 평생 지켜드릴게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철부지 막내 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든든한 어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내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며칠 뒤,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갈까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제 청춘과 희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집, 이제는 배신과 상처의 기억만이 남은 그곳.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집에는 가지 않을래. 그곳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버리고 싶구나. 우리가 향한 곳은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구해놓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의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아들의 손길로 따뜻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잔잔한 겨울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저랑 같이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서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지우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 마치 지나온 제 삶을 지워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철 씨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준석의 모든 재산은 채권단에 넘어가고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저는 그동안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다른 휴대폰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기록 노트와 USB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피눈물과 분노가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마당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로 안에서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제 과거의 아픔과 미련, 그리고 지독했던 인연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모두 사그라들고 나니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오정숙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봄이 오고 우리 집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났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상추를 심고 토마토 모종을 옮겼습니다. 흙 만지는 손길은 아직 서툴렀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을 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 얼마나 될지 모를 남은 시간, 제게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세월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문득문득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를 지켜줄 든든한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걷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아들의 손이 참 따뜻합니다. 이젠 언제 하늘이 날 데려갈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내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일지 가늠할 수 없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해가 떠오를 테니까요. 그렇게 차가웠던 겨울은 지나갔고 적어도 이 순간, 지금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평생 정성으로 지어 올린 마음의 집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둥이 흔들렸고 믿음이라는 벽에 금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아픈 배신이 역설적으로 가장 진정한 나를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하여 가장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